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법원은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됐고 백현동 특혜 의혹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찰이 가장 공을 들여온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점도 영장 기각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물론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이렇게 되면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라며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3시 50분 서울구치소 안쪽에서 휠체어를 탄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님 고생했습니다. 문 앞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이 대표를 비를 맞으며 기다린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맞습니다. 법원 출석 당시 침묵했던 이 대표는 사법부가 최후의 인권 보루임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당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고성과 욕설이 오갔던 의원총회에선 박수와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표님 영장 청구 기각 소식 아직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제가 취임과 동시에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추자는 이 대표의 당부와 달리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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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계는 비명계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속을 면한 이 대표가 당내 통합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와 행보를 보이냐가 내분 상황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비명계 입장에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매우 부담스러워졌고 앞으로 정치적 생명줄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고민도 커지게 됐습니다. 당장 오늘 나온 메시지들에서 이런 당혹감이 확 느껴졌습니다. 민주당 비명계의 속내는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명계는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했던 이원욱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 경질을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대표도 완벽한 승자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상황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있다며 여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자체가 이 대표를 검찰에 넘겨준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판사 앞에 가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소명을 하고 그러고 나와라 라고 했던 거죠. 반면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방탄 이미지에서 해방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방탄에 대해서는 조금 몸이 가벼워졌죠. 여전히 당을 위해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주 짙게 올 것이고 가능하면 빨리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은 기각 이후 비명계 목소리가 여러 갈래로 흩어지면서 집단 움직임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결집력이 약한 비명계로선 친명계에 맞설 공간이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어수선하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려고 했던 추석 귀성길 인사 행사를 급히 취소하고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부 규탄 메시지가 담긴 손피켓을 들었습니다. 묻건 구속, 육건 석방, 온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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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한다.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장 기각이 추석 민심에 줄 영향을 우려해 당초 오전에 예정됐던 귀성길 인사를 취소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와 법무장관 사퇴 요구에 이 대표 사퇴 요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서 소명됐다고 본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이 논평을 낸 적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방탄 프레임 공세에 주력해온 국민의힘은 대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차기 총선 접전 예상 지역에 대한 조기 공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총선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법원은 이례적으로 긴 결정문을 통해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법원이 왜 이재명 대표 구속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김보건 기자가 법원의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영장심사에서 다툰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200억 원대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또 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요,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는 희박하다는 점에서 이 범죄 소명과 증거 인멸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먼저 위증 교사는 범죄가 소명이 된다고 봤습니다. 백현동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은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뜻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요,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업은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대북 송금은요, 이 대표 측의 인사들이 이화영의 진술 번복에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은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단정할 자료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자, 유창훈 판사는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본 그 이유로 이 대표가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 대상이어서 증거인멸 자체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력자인 이 당대표가 오히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보단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2년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의 입장은 난처하게 됐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 쏠린 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론입니다. 수사팀은 야당 대표가 아니었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며 직설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대표를 압박하기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검찰의 반응은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 첫 출근길에 입을 연 한동훈 법무장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대표 혐의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법원 판단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것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미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 1시간여 만인 새벽 3시 57분쯤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도 야당 대표가 아니었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라며 일반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이 정도였으면 구속영장이 나왔을 것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일부 범죄가 소명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강 수사를 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가능성이란 족쇄에서 사실상 벗어나면서 정치권 여러 세력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장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 문제겠죠. 오늘은 민주당을 취재하는 최지원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오늘 새벽 구치소 나오면서 전쟁이 아닌 진정한 정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뭐 여유를 보인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호소한 겁니까? 예, 이게 표면상으로 보면 통합의 정치를 하자 이런 뜻으로 보이지만 그 해석을 놓고선 엇갈립니다. 예. 이 무엇보다 민주당의 첫 움직임이 대통령의 사과와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반격에 나선 거였죠. 또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이런 말도 이 대표가 자주 써왔던 말인데 이 부분 역시 비명계가 주장하는 팬덤 정치와의 절연에는 선을 그은 거란 해석이 또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발언 자체의 뉘앙스와는 달리 기존의 정치 행보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런 관측도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좀 화면을 보니까 민주당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제 정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겁니까? 따져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등 검찰의 추가 수사가 더 남아있고요. 지리한 법적 공방도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에 더 주목을 하는 시각도 있죠. 또 이와는 별개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번복한 부분은 향후의 정치 행보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대표가 녹색병원으로 갔잖아요. 이제 곧 돌아올 텐데 돌아오면 민주당 비명계를 끌어안을까요? 아니면 내칠까요? 그게 가장 큰 관심거리죠. 예. 일단은 통합을 취하는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당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또 내년 총선 등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를 끌어안는 단일 대오 필요한 상황이죠. 예. 이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과연 어떤 인사를 앉힐지가 향후 당 운영 방향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명계가 있던 최고위원 자리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친명계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비명계로 다시 채울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예.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니까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모두 지금 친명계 의원인 상황 속에서 또다시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비명계보다는 원외 여성 인사 등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인물로 기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은 오늘 뭐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요? 예, 이 지금 지도부가 추석 귀성 인사까지 취소를 할 정도로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 가뜩이나 여당은 지금 총선 준비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었죠. 이 내부적으로는 총선 접전 지역에 미리 후보를 공천해서 기선을 제압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제안이 나올 정도로 총선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서 다소 반사 이익을 기대했던 기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 여당으로서는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셈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추석 연휴 끝나면 국정감사도 시작되는데 여야 관계는 뭐 아무래도 좀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 당장 연휴 뒤인 다음 달 11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거든요. 이 수도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여야가 모두 이 선거에 총력전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에서 가파른 대치 국면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한다 이런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이 부결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면서도 일단 다음 달 6일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이 날짜에 합의를 한 부분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풀려난 것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강성 지지자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거니까 결국 중도층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게 되겠죠. 예, 최지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주일에 가까운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4천만 명이 이동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조금 넘는 걸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죠. 차순우 기자가 헬기를 타고 주요 고속도로를 둘러봤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양옆으로 황금색으로 물든 논과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을 지나자 양방향 차가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해대교 아래 횡담도 휴게소는 차로 가득 찼고 휴식을 취하려는 귀성객 모습도 눈에 띕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300m 상공에서 바라본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일부 구간은 벌써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맞는 최장 연휴에 버스터미널엔 일찌감치 귀성객이 몰렸고 밀릴까 봐 일찍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이제 놀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식들을 보러 역귀성한 어르신은 손자들 볼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생선까지 있어야 나. 쌀도 좀 가져오고 햅쌀. KTX 임시열차 206편을 포함해 연휴 기간 열차 224편이 추가 투입되는 기차역도 귀성행렬로 북적였습니다. 이거 한관대 이제 부모님 전달 드리려고 지금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4,022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고향 가는 길이 장시간 운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 어른도 뒷좌석에 타 있는 아이도 오롯이 즐겁지만은 않기도 하죠.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명띠로 불리는 안전띠 착용이 최선일 텐데요.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10%대에 머물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천천히 직진하는 택시. 버스가 오른쪽에서 머리를 내밀더니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시속 40km도 채 안 되는 저속이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승객은 충돌과 동시에 반대편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렇게 센 충격이 아니었어요. 센 충격이었고 문이 팍 열립니다. 완전 고속도로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5년이 넘었는데 경찰의 단속 의지도 탑승자의 의식도 여전히 느슨합니다. 매지 않는 손님에 대해서는 기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안 매는데. 최근 넉 달 동안 판교 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량 11만여 대를 AI 기반의 특수장치로 전수 촬영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평균 17.7%에 그쳤습니다. 특히 뒷자리 탑승 인원이 늘수록 착용률은 더 떨어져서 뒤에 3명이 탔을 때는 0%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안전띠를 안 맬수록 사고 위험이 부쩍 높아진다는 겁니다.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성인 기준 머리의 사망률 10%에 달하는 중상을 입을 확률이 3배 뜁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치사율은 더 높아집니다. 이 사망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매지 않은 7.4배나 높았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울리는 경고음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가족들과 만나는 긴 연휴가 반갑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올 여름 폭우로 가족과 집을 잃은 수혜 이재민은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마을 한복판에 집채만한 돌덩이가 놓였고 산사태에 부서진 주택도 철거도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달 전 산사태가 휩쓴 경북 예천 벌방리 마을입니다. 실종된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은 수해 복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무너져 내려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싸그리 없어져서 좀 집사람도 못 찾고 있는데. 집을 잃은 주민들은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추석을 지내야 합니다. 아들이 온다 그래 있어요 나는. 내 차에 잘 수 있어요. 일부 이재민들은 고향을 떠나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 추석 명절을 지내기도 합니다. 전부 맨날 여기 와서 이제 서 쉬고 했는데 저 아내 자질을 뭐 하자네. 큰아들 집으로 가야지.
지난 여름 수해가 관한 경북에서만 이재민 48가구 83명이 이곳 임시주택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집을 짓는 것도 막막합니다. 실제 건축 비용이 최대 1억여 원인 정부 지원금보다 30% 정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집 짓는데 비용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새로 집을 짓고 들어가는 게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풍성해야 할 한가위지만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수해 이재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겠다며 갤러리 대표에게 돈을 투자한 뒤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서 3배 가까운 돈을 요구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 조폭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이들이었는데요. 수법이며 행태며 뭐하나 이전 세대 조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든 남성이 소파에 앉은 여성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얼굴을 때립니다. 또 다른 남성이 합세해 겁에 질린 여성을 에워싸고 잠시 뒤 전시된 그림을 떼어내 들고 나갑니다. 80에서 9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일명 MZ 조폭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화랑 대표 A씨를 위협하고 고가 그림을 빼앗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들을 고용한 건 투자자 유모씨였습니다. A씨는 투자자를 모아 고가 미술품을 사고 파는 화랑을 운영했는데 유씨 등 3명은 약 6개월 전 A씨에게 28억 원을 투자하고 2달 안에 42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약속을 못 지키자 조폭을 고용해 감금 폭행하고 원금보다 3배 많은 87억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습니다. 육수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서나 해도 돼 이제. 이들은 유명 영화 속 조폭을 흉내내고 이름도 따라 지었습니다. 경찰은 투자사 대표 유씨와 조폭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들이 거주한 강남 아파트와 사용한 외제차 등의 자금 출처도 조사해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10대 청소년 무리가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먼저 10대 여학생이 남성을 유인하면 뒤따르던 남학생 2명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과 길을 갑니다. 뒤쪽에서 남성 2명이 접근하더니 갑자기 20대 남성을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합니다. 기절했다 깨어난 20대 남성이 달아나자 계속 쫓아갑니다. 10대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짜고 일명 퍽치기를 한 겁니다. 얼굴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애들이.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10대 A군 등 2명이 20대 남성 B씨를 폭행했습니다. A군 등은 10대 여학생과 짜고 SNS 공개 채팅방을 통해 20대 남성에게 술을 마시자며 유인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2분 동안 20대 남성을 폭행한 뒤 현금 수십만 원과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군 등 3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지만 범행 5시간 만에 추격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주범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확산된 탓이 큰데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고금리, 고유가와 맞물려서 한국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정지, 즉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미 상원이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선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가 여전히 극심해 시장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So now everyone in America could be forced to pay the price.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가 7%까지 오를 수 있고 고금리 기간도 장기화할 거란 월가 전망까지 더해져 투자자의 눈길이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56원까지 치솟으면서 이틀 연속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일본 엔화도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0엔을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달러 가치 지표는 10개월 만에 최고점에 다다른 상황.
지금 1,350원을 돌파를 했고 1,360원 정도까지는 달러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르는 환율이 수입 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강달러가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근의 환율 흐름은 대개 달러 강세에 따른 주요국 환율 흐름과 큰 틀에서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정부는 다만 외환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이 나타날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국전력은 중국에서 풍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한전에 주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6년째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못 받은 돈이 쌓이고 쌓여서 1,400억 원을 넘는 상황입니다. 대체 6년 동안 한전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럼 중국이 보조금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송병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 내몽고의 풍력 발전소입니다. 이곳 지분의 40%는 한국전력 소유입니다. 한전은 이곳뿐 아니라 요녕과 감숙 지역에서도 풍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주던 신재생 보조금이 6년째 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풍력 사업자들에게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신재생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발전소가 빠르게 늘다 보니 신재생 보조금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풍력발전 3곳에서 못 받은 보조금은 1,447억 원이 넘습니다. 한전 측은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못 받은 돈은 쌓여만 갔고 중국 정부는 보조금 예산을 늘려 올해 하반기부터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 보조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요. 해외 사업 진출 시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영업 손실이 올해 최대 9조 원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적용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합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국내 반도체 업계는 크게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속사정은 장혁수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의 반입을 계속해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되는데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VU 목록을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자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기업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은 다음 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받았는데 이번에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시안과 수저우, 충칭, 다롄 등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는 생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며 반도체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상황에 미국도 유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 요청이 상당 부분 수용된 만큼 중국에서의 반도체 사업은 숨통을 틔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장에서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여전히 5% 이하로 제한되면서 이번 조치는 현재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가동하고 있는 공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어진 거지 사업을 계속하고 확장하는 데는 여전히 장애가 남아있다. 미 상무부는 공식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한 우파 성향의 과격한 발언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성토가 있었고 신 후보자 역시 상당 부분 몸을 낮춰 사과했습니다. 다만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에 있어서는 야당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청문회 주요 장면들을 추렸습니다.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었습니다. 12.12 쿠데타도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고 5.16 쿠데타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기본적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망언이잖아요. 막말이고 이거는 성격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 후보자는 쿠데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은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쿠데타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거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주적 개념을 놓고선 고성도 오갔습니다.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주적 개념이 삭제됐던 점을 비판했고 지난 정권 때 만들어진 국방 배설을 보면은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그 개념이 삭제가 되었죠. 네, 좀 포괄적인 용어로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도 주적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을?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주적 아니 도대체 지금 김병주 여보가 뭐라고 하겠냐고? 황 위원장님 주적 있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해요.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점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실상을 알려 김정은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대북 확성기 방송.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인 근거 없이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원이 함부로 개인의 이름도 알아내서는 안 될 만큼 개인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목함질의 사건처럼 테러 수준의 북한 도발이 일어날 때마다 재개됐다가 지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에서 모두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는 국군 심리전단에 확성기 방송 재개를 대비해 장비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8년 철거 전까지 심리전단이 운영했던 확성기는 고정식과 이동식을 모두 합쳐 약 40여 대입니다. 방송의 내용 식별이 가능한 청음 거리는 10km가 넘어야 하지만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능 미달 확성기를 납품한 방산 비리로 인해 청음 거리가 3km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성능 개량을 거쳐 청음 거리가 5km까지 확장됐지만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위해선 검증된 해외 확성기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정현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심위는 상위 조직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이라며 국가공무원처럼 행정심판 등의 불복 절차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 전 위원장 등이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 추진비도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회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라크의 한 결혼식장에서 불이 나 100명 이상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예식장이 불에 잘 타는 값싼 재질로 꾸며져서 피해가 더 컸는데 중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 희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신랑 신부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바닥의 불꽃이 천장의 샹들리에로 옮겨 붙더니 불덩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피로 여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밤 10시 45분쯤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의 한 결혼식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무슬림이 대부분인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의 결혼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참사로 100명 넘게 숨지고 1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كانوا مدعوين كانوا هنا وكان زوجة وياها زوجها شال واحد من الويلات وطلع نعم وهي ما لحقوا ناس صارت فوق الناس 이라크 당국은 불꽃놀이 폭죽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식장이 값싼 불법 가연성 자재로 꾸며진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중상자도 많고 잔해 아래 매몰된 사람들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지원 총동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جثث هواية ناس محترقة واحد من الناس المحترقة ابن عمتي محترق كله. 이라크 당국은 안전조치 등 관리 소홀 혐의로 결혼식장 관계자들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전국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과 이 야생동물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복원 작업과 서식지 보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건데요. 새끼들을 살뜰히 살피는 어미의 모습이 우리네 추석 풍경과 꼭 닮았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끼 삭들이 물놀이가 하고 싶은 듯 웅덩이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한 엄마 뒤를 따라 폴짝폴짝 뛰어갑니다. 지난 7월 경주에서 포착된 멸종위기 2급인 삭 가족의 모습입니다. 무등산에 사는 아기 고라니도 엄마를 따라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소백산의 들꿩은 아직 걷는 게 서툰 아기들이 다칠세라 연신 소리를 내며 길을 안내합니다. 참매는 날개를 퍼덕이며 지리산에서 목욕을 합니다. 변산반도의 담비들은 개울물 징검다리를 깡충깡충 뛰어갑니다. 앞으로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존하여 한반도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에 남은 유일한 고양이과 맹수인 삭과, 족제비과인 오소리는 혼자 생활하는데 둘이 함께 걸어가는 희귀한 모습도 찍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벌초와 성묘를 할 때 야생동물과의 거리 두기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파리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파리채, 파리약에, 파리지옥도 다 소용없습니다. 집은 쑥대밭이 되고 파리는 날아갑니다. 하지만 냄새를 찾아서 돌아오기 마련이죠. 구더기 신세를 벗어난 파리가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날개라는 선물도 받았고요. 그런 내가 다시금 왜 구린내 나는데 달라붙어 사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순 우리말의 억척은 한잔말 악착에서 나왔습니다. 몹시 모질고 끈덕지다는 뜻은 같지만 도량이 좁고 잔인하다는 악착의 의미는 없지요. 이 시에서는 누가 더 악착 같을까요? 한 여자가 전철 출입문 옆에 빌라 분양 광고 전단지를 붙이고 가면 또 한 여자는 뒤따라가며 붙인 전단지를 뗀다. 불교에서는 밧줄에 매달려 극락에 간 중생을 악착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만독불침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했던 말이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백척간두에서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대법관이 손을 들어주었던 판결이죠. 그리고 또 오늘 새벽 구치소를 무사히 나섰습니다. 영장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적다는 이유의 하나로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대선 후 억척스럽게 당권까지 거머쥔 것이 갑옷 구실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살고도 제대로 살아난 것이라고 하긴 힘듭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걷어차고 부결을 요구한 게 돌이킬 수 없는 악수였습니다. 사적생을 외치며 나선 단식이 개인 이재명의 살 길을 도모하려는 방편이었음을 드러내고 말았으니까요. 그 순간 한 인간으로서 품성과 정치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자해하고 말았습니다. 구치소에 가도 대표직을 지켜서 옥중 출마, 옥중 결재하라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것 또한 적나라했죠. 우리는 영장 기각이냐 발부냐는 단판 승부에 목을 매곤 합니다. 하지만 구속은 수사의 한 수단이고 총체적으로 죄를 묻는 한 과정일 뿐이죠.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구속됐다고 유죄가 아니듯 기각됐다고 무죄는 아닙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불교의 화두가 있습니다. 자신을 내던져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뼘쯤 잠시 숨을 돌리는 것일 뿐입니다. 스스로 오를 다스려 삼가지 않는다면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파리가 속꼬리를 붙잡고 천리를 간다 한들 그건 파리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듯 말입니다. 이재명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9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이재명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소중한 이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설렘으로 가득하셨을 텐데요. 본격적인 귀성길이 될 내일은 이른 시간에 이동하신다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고 안개까지 만들어지며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연휴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달맞이가 가능하겠는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6시 23분경 달이 떠오르겠고 자정을 넘어가며 가장 높이 떠오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도 해수면 높이는 평소보다 높아서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6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을 기점으로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날이 더욱 쌀쌀해지니까요. 귀경길 옷차림도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